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이고요. 금요일마다 제가 좋은 책을 한 권씩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했는데, 홍진채 대표, 라쿤 자산운용의 이 홍진채 대표가 홍진채 해설로 통찰하는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거인의 어깨,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 피터 린치에게 배우다라고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지금 이 책이 41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책이 두 권입니다. 1권, 2권 나와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추천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 대가들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투자 상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 투자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재미있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문체가 홍 대표가 바로 앞에서 막 이렇게 그 살인 미소를 하면서 막 읽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문체도 보면 술술 넘어갑니다. 내용은 좀 어려운데요. 책을 읽다 보면 마치 투자 구루들의 인체 해부도를 보는 듯한 전율까지 느끼게 된다. 주식 투자에 대한 회의와 한계를 느끼는 투자자라면 이 책을 통해 투자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과 현명한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라고 썼는데요. 정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 추천사를 적기 위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 읽다가, 대단하다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수학을 잘하는 이 천재 같은 수학 학생이 기존의 수학 논리를 하나하나씩 이제 증명해가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요. 대단합니다. 이 왜 거인의 어깨라고 이제 제목을 썼을까 보면요. 이 101페이지 2장, 2장이 이제 거인의 어깨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아이작 뉴턴의 얘기를 써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인들의 어깨가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그 물리학자와 철학가, 수학자들의 그 대가들의 그 이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거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지식 위에 그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제목에서 이 주식 투자, 이 주식 시장의 이 구루들, 벤자민 그리엄부터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어떤 철학과 투자 스타일,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낱낱이 파헤치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주식에 대한 통찰력과 해안을 아마 풀이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최준철 VIP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판 현명한 투자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라고 돼 있고요. 이채원 대표님은 미래를 대비하는 최고의 투자 전략은 거인들의 사고와 철학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해석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홍진채 저자의 면도날 같은 분석과 기상천외한 발상이 담긴 이 책이 여러분의 투자의 미래를 밝혀 성공 투자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대가의 고전을 탐독을 했어도 제대로 써먹지 못한 이유는 오직 이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채원 의장님이시죠. 지금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으로 돼 있으시고요.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준태 대표가 밸류자산에서 이채훈 대표님 밑에서 여기 나오네요. 공채 1기로 2007년도에 한국밸류자산에 입사해서 8년 동안 재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직 당시에 이제 3천억 이상의 펀드를 책임 운용하면서 글로벌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로부터 펀드 대상을 수상하고 각종 연기금으로부터 S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맹활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책이 아주 두껍지만 정말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첫 기사가 요즘 한국 기업은 조용한 해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게 좀 암울합니다. 보면 실제로 이런 기사들 읽어보면요. 왜 그러냐면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펀더멘탈이 약하고 그 펀더멘탈 중에는 이제 자금 관리, 그죠? 기업이든 뭐 식당이든 아니면 투자자든 이 자금 관리가 좀 빡빡한 그런 사람이나 기업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결국은 무리한 이제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망하면서 결국은 살아남은 기업들이 또 그 몫을 가져가는 그런, 소위 말해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되게 추운 날인데요. 그죠? 이 겨울이 왔을 때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 감기가 걸리고 폐렴 걸리고 그렇듯이 예, 그런 혹독한 경기 침체를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기업 A사 인사팀 간부 김모 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팀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해서다. 이 회사는 최근 비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희망자에 한한다라고 하지만 저성과자나 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유에 가깝다. 조직 슬림화와 직무 배치도 진행을 해서 결국 자리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퇴직 의사를 묻거나 자리 축소를 통보해야 하는 인사팀 직원들은 해당 부서와 당사자의 격한 반응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보통 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나쁜 소식을 인사팀으로 통해서 받다 보니까 뭐 인사팀 간부라고 돼 있으시니까 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회사 근무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이제 핑크 슬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핑크 슬립을 받게 되면 이제 인사부에 있는 지인한테 이렇게 전화하겠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이 격한 반응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인원을 줄이는 건 코앞에 닥친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 우려해서다. 김 씨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외적으로 채용 축소나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기 힘든 것 같다. 과거의 인적 구조조정이 공식적이었다면 지금은 물밑에서 조용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고용시장에 조용한 해고의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공식적인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대신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최근에 화제가 됐던 조용한 사직, quiet quitting. 이 quitting이라고 하면 이 quit, I'll quit the job 뭐 이러면 이거는 내가 이제 사직을 내가 하는 그 뉘앙스인데요. quiet quitting 해서 일단은 내가 조용한 사직이라고 돼 있는데 주어진 최소한의 일만 하며 건강한 삶을 우선한다는 의미라면 조용한 해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자리의 단절을 의미한다. L의 공포, L, 레이오프, 해고를 뜻하는 단어.
이죠. L의 공포가 새로운 얼굴로 습격한 셈이다. 자, 얼마 전까지 이제 뭐 R의 공포, 리세션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리세션과 함께 이 L의 공포도 같이 올 수밖에 없죠. 이지만 연세대 경정대학장은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조정하지 못한 탓에 경기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기업이 조용한 해고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해고하기 힘든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부 등 외부 시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도 조용한 해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롯데면세점, 오비맥주 등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고 5대 은행 올해 2,400명이 회사를 떠날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선 테크 기업에 다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조용한 사직 열풍이 일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안정적이다. 지금 실업률이 3.7%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코로나 회복에 따라서 노동력 수요가 성성하고 있어서인데 반면에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용한 해고라는 고용 석풍이 불어닥쳤고요. 이는 중소 중견 협력 기업의 폐업이나 구조조정 같은 태풍급 일자리 한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바이오 기업은 지난달 직원 설명회를 열고 근태와 성과 등을 따져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공지를 했네요. 조만간 휴게 공간과 카페 등의 사원증을 대야 출입할 수 있는 게이트를 설치할 예정이고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경영층의 지침에서다. 진행 중이던 채용도 필수직을 제외하고는 올 스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요렇게 쭉 돼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우리 여미남이나 이 채플미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 좀 심플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 좀 피해야 되는 기업이 있는데 아니면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되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그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뽑거나 자르는 겁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메타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죠. 올해 1월 달부터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사람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사람 내보냈다라고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구조조정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내보낸다는 거는 이 주식은 그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정기예금이나 뭐 채권 하고 달리 이 성장에 대한 투자가 주식에 대한 투자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자른다는 말은 성장이 아니라 위기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람을 자르는지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라든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었나라고 보면 전자상거래가 막 늘어나고 그리고 H&M 같은 그런 현대성선도 그랬죠. 사람이 막 필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되게 많이 뽑았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많이 뽑을 때나 사람을 내보내야 될 때라 그런 걸 보면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할 때 아주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제가 저기 여미남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주식의 고수들은 리크루팅 사이트를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핵심 사업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핵심 사업부에 사람을 뽑는지 내보내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를 다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어디가 사람을 지금 자르고 있고 반면에 이런 와중에도 사람을 뽑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지 이런 인력의 조정에 관한 이런 기사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뭐 대기업 C사 이렇게 돼 있는데 회사 이름이 나오는 부분도 있네요. 보시면
이미 실적이 크게 악화했거나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감원 절차에 들어갔다. 롯데 면세점이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신청을 받고 있고 창사 이후로 처음이라는데요. 롯데 하이마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리고 하이트진로, 오비 맥주 등도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희망퇴직이 상시화한 금융권도 마찬가지인데 하이투자, 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와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도 희망퇴직을 받았고 올해 5대 시중은행에서만 2,400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채용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서 고용 확대를 약속을 했는데 삼성이 8만 명, SK가 5만 명, 현대차 3만 명 등 10대 그룹이 약속한 신규 채용 규모만 38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올해 채용은 예년에 비해 실제로 크게 늘었네요. 하지만 경기 하락과 실적 악화로 내년에도 같은 규모를 유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어느 대기업도 내년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예, 재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기업은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꼭 이 퇴직을 받는 것도 조금은 이제 또 우리가 걸러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희망퇴직이 상시화한 금융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금융권이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그 정년퇴임하기 전에 이렇게 희망퇴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나가시기 전에 좀 더 보너스를 챙겨주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조직을 젊게 가져가기 위해서 예, 나이가 좀 차신 분들한테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두둑한 퇴직금 드리면서 또 젊은 사람 뽑고 예, 이런 식으로도 사람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잘 가려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여야 예산안 합의 법인세 1%포인트 인하라고 돼 있는데 어제 뭐 이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나 보더라고요. 합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자,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합의가 어떻게 우리 투자에 영향을 미칠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23일 본회의 오후 6시에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오늘 6시네요.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기일인 12월 2일을 21일 넘긴 것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 지연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분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하는 걸 골자로 한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를 했네요. 그러면 한 635조 정도네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35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00조가 좀 넘구나. 예. 국회에서 정액한 예산 규모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고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라고 돼 있고요. 뭐 구간은 읽어보시고요.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당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억 1천만 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뭐 이것도 넘어가고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또 다른 쟁점, 우리가 제일 궁금해했던 금투소법 있잖아요. 또 다른 쟁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 방침대로 일단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법 이거 시행하기도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직 뭐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일단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고요.
다만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을 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요 얘기를 가지고 어제 저녁에 저희 그 모임이 있어서 그 매니저들 다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옛날 직장에 갔더니 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10억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서 현재 0.23% 내는 걸 내년에는 0.2%, 예. 그리고 내후년에는 0.18%, 그리고 25년에는 0.15% 그렇게 인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이 대주주 과세 있잖아요. 그 대주주 과세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계 좀비속 합산입니다. 이게 나 혼자만 10억이 아니라 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아버지, 아들 이렇게 다 합산입니다. 합산. 예, 합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할아버지가 뭐 삼성전자 얼마 가지고 계신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소통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기도 해요. 예, 연말만 되면 다음 주 27일 기준이거든요. 27일 기준으로 주주명부가 폐쇄되니까 연말 기준으로 합산해서 10억이 안 넘어야 됩니다. 안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물어봐야 되죠. 배우자한테도 혹시 내가 모르게 삼성전자 투자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고, 예,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혹시 저희가 모르게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거 있냐 물어봐야 되고, 아들한테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혹시 나 모르게 나는 삼성전자 1억 갖고 있는데, 예, 혹시 아들 며느리가 정말 영끌해가지고 삼성전자를 9억을 어떻게 갖고 있다면 내년도에 전자주식이 쭉 올라서 팔았더니 한 2년 뒤에 날라옵니다. 왜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이 됐는데 왜 세금 신고 안 했냐고 하면서 일단 불성실 가산세 20% 때려 맞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세금을 안 냈던 기간 동안에 그 불성실 가산세 20%를 더한 금액에 매년 11%를 일할 계산해서, 예, 세금 통지서가 아마 날라올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말이 대주주 과세 요건인데 대주주라고 하기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분들까지도 이게 날라오니까, 그래서 연말만 되면 특히 조그만 종목 있잖아요. 조그만 종목에 대해서 조그만 종목은 또 발행 주식수의 1%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발행 주식수의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연말만 되면 제가 재작년에 그 강세장에서도 10월 달에 어떤 약세장 그런 부분 중에서도 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았다가 1월 달에 다시 사는 그런 부작용을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변동성을 야기시키고 거래세가 이렇게 0.23% 있는데 그걸 한번 또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좀 명확하게 그냥 1인당 그냥 5억으로 해버리는 이제 그죠? 한 명당 5억 그랬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예, 이 부분을 합의를 못했다고 하시니까 좀 아쉽네요.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뭡니까? 주식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은 리스크로 우리가 간주하잖아요. 결국은 리스크가 큰 시장이고 변동성이 크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시장의 멀티플을 또 낮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LCD가 사라진 파주, LCD로 기존 인력 그냥 둘지 불안,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파주 이렇게 하니까 저희 업계에서 제가 그 주식으로 번 돈은 땅에 묻어야지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재작년에 드렸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 21년 2년 전에 저희 업계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이 정확하게 이걸 실천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아는 형님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파주에다가 땅을 사놨다고 했는데 이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 형님은 한 10년 전 요즘은 어떤 땅 사세요 했더니 바닷가 땅만 산다 뭐 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그 희소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면적으로 보면 만 평방제곱미터, 만 제곱미터의 땅이 있다고 했을 때 면이 접한 바다랑 접한 땅은 아무래도 훨씬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분은 희소한 땅에다가 저렇게 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땅을 볼 줄 전혀 깜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부럽긴 한데요. 말이 좀 많이 샜는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의 남쪽 도로명 주소는 LCD로라고 합니다. 세계 1위 액정 표시 장치 LCD 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는데, 협력업체를 합쳐서 근무 인력이 18,000명에 달하는데, 하지만 지난 20일 오후 LCD로 주변 식당가와 원룸촌은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이 회사는 수요 급감과 중국산 제품의 공세에 이달 안에 파주 공장의 7세대 TV용 LCD 패널 생산을 중단한다. 최근 2, 3분기에 누적 1조 2천억 원대 영업 적자를 내면서 생산직 사원의 자율휴직을 검토하고 일부 직원의 계열사 전환 배치도 진행 중이다. 교대와 퇴근 시간임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곧바로 통근버스에 몸을 싣거나 기숙사로 향했다. 인근 식당가 곳곳에는 임대 팻말이 붙어 있고요. 월롱면 덕원리에서 만난 한 식당 주인은 최근에 가게를 내놨다. 장사를 접을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근의 건물주 오모 씨는 디스플레이 호황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공실이 3배다. 몇 해 전부터 연말 보너스가 사라지면서 노래방 호프집은 다 망해서 떠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런 기사 보면 과거에 이제 조선업 호황이었던 2005, 6, 7년도에 그때는 그 우리나라 조선이 몰려있는 울산, 그리고 저기 거제도, 창원 이런 데가 노래방이 엄청 잘 됐다라고 그때도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아까 뭐 사람을 뽑냐 자르느냐 뭐 그런 거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그 회사 앞에 가서 이 식당 주인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그 투자 고수 중에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아무튼 LCD 업황이 되게 안 좋죠. 제가 투자할 때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1, 2등을 겨루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면 도망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블루오션이었던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침투하는 걸 중국 기업의 마켓쉐어가 5%, 10%, 15% 그런 기사를 보면요, 그 블루오션에 빨갛게 이렇게 레드오션화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이 LCD는 이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 기사는 정부는 취업 통계 연연 말고 기업은 긴 관점에서 인력 관리를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기사에 조금 구체적인 기업들이 제가 나와가지고 이 기사를 따왔는데요. 이 조용한 해고 우려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이 기사의 표에 주요 기업 인력 조정 및 희망퇴직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희망퇴직을 하고 하는지, 아까 전 기사에서 뭐 롯데면세점하고 몇 개 있었는데 요 표가 좋아서 비슷한 기사를 하나 다시 가져왔는데, LG 하이프라자
시기는 11월이고요. 대상은 만 50세 이상 3개년도 인사평가 평균 이하 등급자 희망퇴직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기본금은 4에서 35개월어치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준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결사 전환 근무를 한다든지 뭐 이러저러 뭐 적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이노텍으로 전환 배치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네요. 예, 이런 거 보면 여기서 구조조정 되는 인력을 어디서 받아가나 봤더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이노텍이네요. 예, 이런 회사는 오히려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LG U+도 희망퇴직을 받는데 연봉 3년치와 성과급 200%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그리고 여기 보면 만 50세 이상 만 10년 이상 근속자 희망퇴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회사가 어려워지기 저서라기보다는 50세 이상이시니까 이렇게 두둑한 위로금과 퇴직금을 드리고 예, 조직을 이제 젊게 가져가려는 그런 이제 희망퇴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롯데하이마트, 롯데면세점 아까 말씀드렸고 프로밀도 있네요. 프로밀이 전 직원의 30%라고 돼 있네요. 예,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의 위로금이 5개월치, 25년 근속은 6개월치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회사가 정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직원의 30%니까 좀 혹독한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도 있네요. 현대제철은 근데 만 53세 이상 사무직 직원이라고 돼 있고 36개월 급여의 위로금, 자녀 양육비. 이거는 뭐 회사가 어려워져서라기보다는 통상적인 희망퇴직 같고요. HMM도 10년 이상 육성직인데 보상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진로, 우리은행, 농협은행, 수협, KB증권, 현대카드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김영석의 100년 산책 14살 때 죽음 앞두고 올린 기도 평생 지킨 기도하는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 많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혜의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였던 안병욱 교수의 얘기가 생각난다. 안병욱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웠던 사제관계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과의 기록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라는 책자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마치 자기가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표정이었다. 나도 공감했다. 그래서 인류의 지혜와 교훈을 남겨줄 수 있었다. 공자의 인품과 삶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성실함이었다고 생각한다. 공자만큼 꾸밈없이 진실과 정직을 갖추고 산 사람이 없었을 것 같다. 그는 가난한 마음과 겸손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 정신의 그릇 속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원천을 간직하고 살았다. 학문과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평생 정진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그런 자의 성실성이 인간관계에서는 인의 미덕을 탄생시켰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평생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스승 중에 스승으로 존경받았다. 나도 그의 제자였다면 인생이 얼마나 풍부하고 행복했을까 하는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공자를 누구보다 존경하는 이유의 하나는 그가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다. 노너 이 인편에서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고백하고 있다. 공자 시대의 영원한 것은 하늘의 도였다. 종교적인 진리였다. 그 하늘의 정신적 실제가 인간화한 것이 인이었고 인애를 간직한 사람이
성실한 삶을 찾아 누리게 되어 있다. 개인의 성실함이 인간관계에 어진 마음으로 진화하며 그 어질다의 근원이 하늘과 우주의 진리라고 믿었다. 서양의 중세기는 기독교 세계관의 시대였다. 그 안에서도 성실한 사람은 악마에 유혹하지 못하며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다. 그런데 공자는 그 도는 내가 찾아서 발견하거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초월하는 실제가 있어야 할 것임을 암시해준다. 그 도를 가르쳐주는 정신적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자세로 살았다. 철학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종교적 신앙의 문제는 윤리적 한계를 넘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성실함의 한계를 넘어서 실제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사고와 지식보다 인륜적 삶의 가치를 포괄하면서 삶의 가치를 창출해주는 더 높은 존재의 원천에서 주어진다는 논리다. 그것이 무엇인가? 철학의 동료들이 나에게 묻는 말이 그것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도가 어떻게 종교적 신앙을 먼저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이미 철학의 탐구적 본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우리 선배 박종훈 교수도 같은 질문을 했다. 나는 철학적 진리의 여신 옷자락을 찾아 붙들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도 종교적 신앙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 나는 철학도가 되기 전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무신론 철학자의 저서도 읽었고 종교적 신앙이 없는 인생관과 세계관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내 종교적 신앙심을 더 승화시켜 주었을 뿐이다. 종교적 신앙은 인간의 성실성의 선물이나 결실이 아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성실성 플러스 경건성이었다. 그 밑에 쭉 좀 더 아주 소중한 글귀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마 내일이 크리스마스라서 칼럼을 쓰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예, 우리 웜의 신박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예, 소중한 분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